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선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끔 초인적인 힘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기적의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부모의 사랑이 요즘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외제차를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흠집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는 손해를 입었지만 아이들이 한 일이라 훈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하는데요. 한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서 왜 우리 아이를 혼내냐고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차주는 수리비를 요구하기로 했다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피해자인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왔어요. 가해 학생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이미 처벌받았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려졌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부모된 우리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삐뚤어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주고 좌절해 있을 때 기적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진짜로 자식에게 줘야 할 건 뭔지 생각해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서동용 의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는 털업으로 한 주간 도정 소식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 일부 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 노출 많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네, 여수시가 이 관내 내리막 구간이나 도로 굴곡 지점에 설치한 이 미끄럼 방지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에 비해 관내 도로에 급경사 내리막 구간이 많아 여수시가 도로 곳곳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두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구간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유지 보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4차선 내리막길의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이 낡고 도로가 갈라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수 중앙요구에서 휴게소 방면 내리막길과 또 한제터널에서 여서동으로 넘어오는 구간 또 웅천 생태터널 내리막 구간도 미끄럼 방지 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도로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시설은 설치 후에 시간이 지나면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소실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여수시 관내 일부 구간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미끄럼 방지 시설 도로 노면을 파내서 요철을 만드는 거나 또 도로에 이 추가 재료를 덮포장해 노면의 마찰력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체감하는 위험 요소라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 지역 일부 운전자들은 최근에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려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이 미끄럼 방지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내 도로 일부 구간의 미끄럼 방지 시설 정비 보수 민원에 대해 여수시는 설치된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 유지나 보수 기준이 아직 명확히 없는 상황이고 도로 정비팀이 요청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점검이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된 후 시간이 지나면 포장이 벗겨지거나 요철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정비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비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정비하는 방식의 여수시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장마를 앞두고 있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여수시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갑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와 하동군 어민들 섬진강하고 제첩잡이에 대해서 현재 실사가 최근 진행됐어요. 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로부터 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광양과 하동의 이 섬진강 이 제첩잡이 손틀 어업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 동안 섬진강 하구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광양 하동의 이 섬진강 제첩잡이는 지난 2018년 11월 국가의 중요 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는데요. 해수부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 실사를 진행한 실사단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 위원 9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현지 실사는 이 등재를 신청한 나라의 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일치 여부나 주민들의 이 농업유산 등재의 적극적인 의지 등을 평가했는데 실사 결과는 올해 세계 중요 농업유산 과학자 자문위원회 정기 총회에 보고돼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광양시와 하동군 어민들의 섬진강 제첩잡이는 섬진강 하구의 염분 농도 증가 현상 때문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등재 시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이 섬진강 하구 어민들의 이 손틀을 활용한 제첩잡이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움직임은 이 섬진강 하구 현지 어민들로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이 제첩 어종 보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행자님 지적대로 섬진강은 이 상류 지역의 댐 건설로 인해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나마 이 수어댐 취수로 수량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의 경계가 상류로 이동하고 있고 제첩 제취량이 줄고 어업 구간도 점차 상류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진강 하구의 이 손틀을 이용한 제첩잡이가 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제첩잡이를 계속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섬진강 하구의 어업 자원인 이 제첩의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현지 실사와 관련해 섬진강 제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첩의 자원 조성 사업이나 가공 유통 분야의 지원, 자체 브랜드 개발, 제첩 홍보관 건립 등을 통해 제첩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제첩 산업을 관광 분야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여러 시책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 관광도 관광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 제첩의 자원 조성, 보존 조치, 이것도 꼭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그동안 방문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전면 무료 입장으로 바꿨어요. 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된 전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법 시행 약 61년 만인 지난주 5월 4일부터 전면 무료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65개 사찰을 포함해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요 사찰이 무료 입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징수 종료로 이 종교나 민간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나 이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종단인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이 관람료를 그동안 공동 징수해온 순천의 서남사와 그간의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를 해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전국 65개 사찰이 지난 4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남 동부 지역의 유명 사찰들도 지난 4일부터 관람료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일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화재 관람료 징수 종료 조치로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 순천 송광사와 서남사, 곡성 태양사, 구례 화엄사, 천원사 연곡사 등 전남 지역 13개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 곡성의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차례로 연결할 텐데 민주당 서동용 의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어버이날인데 오늘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또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카네이션도 좀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예. 예, 저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직 오늘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국회 첨단산업특위위원인데요. 예. 첨단산업특위에서 그 삼성전자 팽택 공장을 좀 둘러봤어요.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지난 목요일 날은 광양항 그 스마트 항만과 관련한 토론회를 좀 개최를 해서 그 스마트 항만의 구축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전망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내용들을 좀 논의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또 한 주 또 보내셨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도 참 많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지내면서 아마 비슷한 평가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불통, 거짓말, 무능, 그리고 김건희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우선 이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만 5세 조기 입학 문제, 또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문제 등이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들하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가장 먼저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게 했던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있었고요. 본인들이 실수를 오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도 했고 본인들의 말에 반박하면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 언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까지 고발하는 겁박 정치를 일관했고요.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야당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부자 감세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왔던 균형 외교를 버리고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해도 또 일본이 독도 문제나 왜곡된 역사 사실을 말해도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지 김건희 정부인지 헷갈린다는 국민들도 많으세요.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갈 때마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고를 칠지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 당시 조용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이러면서 제2부속실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 보이는 행태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고 조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요거 여쭤보면서 이 이야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떤 것에 힘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건 본인들의 치적을 내세우기 바빴고 대통령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해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서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실은 정치를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을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이 정치를 하고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전략을 시킴으로써 여야 간의 토론과 협치가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여당 또한 대통령실에 잘 보여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겠다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정치에 협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까지 있었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는 어떤 총평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지난번 한일회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거쳐오면서 사고를 하도 자주 쳐가지고 이번에는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자조 섞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외교적 의미가 보이지 않은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일 양국이 다가오는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충성 경쟁 혹은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셨죠.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예. 이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부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지요. 독일이 그리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독일의 진정한 사과를 기반으로 미래 협력적 관계들을 복원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과 일본의 모습들을 비교를 하면 우리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3월 정상회담하고 2달 만에 빠른 정상회담을 해서 셔틀레그를 복원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양국 모두 특별한 성과도 없는 그런 형식뿐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또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유의미한 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뭐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한국 전문가들을 초치하겠다라는 합의는 한 거지요. 예. 그거를 조금 진일보된 합의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숨겨왔었기 때문에 예.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나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한국의 현지 사찰단이 독립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짜놓은 루트대로만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좀 붙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일본 도쿄전력이 짜놓은 설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인 검증만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당성만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정당성이 부여될 것을 또 우려까지 하시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지도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우선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우리 지도부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예. 사건 발생 이후 당 지도부의 대응이 민첩하지 못했고요.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사건이 터졌을 때 당이 발빠르게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했고요. 비록 이제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완전히 다가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이 최선을 다해 내용을 파악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보고드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핵심 관계자가 탈당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이 내용 파악을 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민주당이 엄중하게 보고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와중에 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좀 터져서 이제 똑같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신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서 국민들한테 모든 사실을 다 좀 드러내고 설명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보시기에 설명이 이해되면 다 또 이해하고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칫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숨기려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질 테니까요. 김남국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돈봉투 의혹 때문인지 이번에는 그래도 당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혼이 났으니까요. 이번에는 하여튼 또 다시 제2의 돈봉투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관련해서요. 뭐 지역 이야기를 좀 넘어오면 최근에 뭐 KBC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장 또 저희가 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지금의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민심이 상당히 많이 읽히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68.8%, 거의 70%에 근접했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데 역시 현역 교체율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거고요.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중앙정치권에서 호남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대로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인이 먼저 반성 좀 해야 하고 과연 호남 정치가 뭔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투표를 이제 뭐 여론조사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직 국회의원을 뽑겠다라는 기준이 19.5%,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경우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57%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서 의원께서도 이제 매주 저와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뭘 호남 정치에서 좀 미비하고 아쉽고 기대에 못 미치고 판단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당 지지율에 민주당이 높은 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어서 그런 모습들이 강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 민주당이 좀 강하게 자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습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계속 있는 거고 그런 민주당에 대한 좀 실망감 그런 것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역 활동들은 다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호남 국회의원들 중에 중앙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체 정치판을 좀 끌고 가는 이런 역량을 보여주신 분은 또 이제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요소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유권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그렇죠. 분들은 지역 활동을 잘하는 국회의원을 바라고 어떤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정치 역량이 아주 잘 발휘되는 그런 국회의원을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어느 쪽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총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이제 총선 지나 어쨌든 중앙정치판에서도 더 좀 존재감 있게 활동하는 호남의 정치인들도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지지 후보를 뽑겠다라는 것에는 더불어민주당이 63.4%를 일단 압도적이긴 합니다. 뭐 2위가 국민의힘인데 8.6%니까 그러면은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중앙 무대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중진이 되어야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다? 이 둘 중엔 어떤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초선이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중진보다는 그러한 역량들을 보여줄 기회가 좀 더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단지 이제 국회의원이 시장이 해야 할 일, 시의원,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에 좀 매달려 있기보다는 중앙정치판의 큰 정치의 흐름을 좀 주도하는 발언도 하고 목소리도 내는 이런 요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주의하면서 그 큰 틀의 정치판 속에서 존재감들을 드러내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털어불어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처지게 들립니다. 좀 힘드십니까? 아, 그래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네네. 주말 내내 또 정원박람회에서 뭐 쓰레기도 줍고 뭐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비도 맞고 약간 설정 아니고요. 제가 뭐 비 내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감기 걸리셨나 했어요, 그래서. 다녔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능하면 서울 일정을 좀 줄이고요. 순천에 많이 있으려고 하고 있고, 어린날이었는데 좀 사실은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예. 네, 저희 아들이 좀 약간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놀아주고, 여수의 그 거북선 축제도 잠깐 갔다가, 나름대로 바쁘게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서동룡 네. 의원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하게 첫 번째 주제 대통령 취임 1주년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았다라는 정도가 총평일 것 같아요. 예.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된 것이 결국은 좀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적인 어떤 문제점들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교정하는 효과 내지는 조금 이제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그냥 우리 윤석열 정부만을 놓고 보면은 예.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발현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약간 다듬어지지 않음으로 발현됐던 게 많은 1년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치 경력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어떤 완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과 불공정을 시정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잘 실현이 됐느냐. 그래서 저도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 내지는 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달성이 됐지만은. 그와 별개로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그 자체로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좀 걱정스러운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서 의원께도 같은 질문 먼저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혹독한 쓴소리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나는 게 윤석열 정부라기보다는 김건희 정부에 가깝지 않았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도 봐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를 쭉 정말 아주 그냥 담담하게 정리해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잘 보이는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등장하는 경우에는 관심이 너무 많이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잘 관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저는 솔직히 좀 뭐랄까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선거 때는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 내조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제2부속실도 없애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라고 국민들께 제대로 양해를 못 구한 것이 저는 계속해서 어떤 그 논란을 키우는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양해 혹은 설명 이런 것들. 근데 네. 1년간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결국 소통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1주년 취임 기자회견 결국 안 한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자화자찬은 이런 거 안 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라 사실은 좀 매서운 어떤 질문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용산 이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불편한 질문들이 나오더라도 좀 기자회견은 그래도 종종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좀 빛을 잘 못 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개혁과 새로움 이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을 버리고 장제원과 손을 잡은 순간부터 뭐 장제원 의원 내지는 뭐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손을 잡을 때로부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많이 퇴색됐던 것 같아요.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분들이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뭐 도어 스태핑의 미숙함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저런 정책에 있어서의 혼선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로움을 바래서 연합을 했던 분들의 그 어떤 유권자 연합이 좀 붕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넘어와서 어제 네. 있었습니다. 어떤 총평 주시겠어요? 확실히 기시다 총리가 베테랑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공감합니다. 예. 외교 영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뭐 외교 당국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아마 지난번 우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외교 당국에서 나름대로 일본을 많이 푸시를 했을 겁니다. 예. 미국 쪽에서도 나름대로 호응이 어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기시다 총리도 지금 일본에서 지지율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뭐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노련한 외교나 국내 정치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재수 없죠. 네. 우리도 노련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에 못 미쳤을 때 드는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큰 방향성 자체는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일본과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미국과의 어떤 더 든든한 동맹도 필요하고 핵 억지력도 필요하고 다 큰 방향성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미세 조정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도 미국의 충성 경쟁이라고 앞서 서 의원께서 논평을 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 같은 경우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보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즉 결국 우리는 뭐 어떤 가치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면으로 보나 뭐 어떤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갈 때 결국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로 가면서도 그래도 그때 또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조금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의 패를 좀 다 보여주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부분, 저는 뭐 그런 부분 일부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와서요. 아무래도 네. 가장 큰 건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가 아닐까 싶은데 뭐 네. 늦게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마 그렇겠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같으면 징계를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었는데 지도부에서. 예. 근데 뭐 이제 뭐 녹취록까지 나오고 뭐 무슨 쪼개기 후원이니 뭐 온갖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총선 출마 어려운 수준의 징계를 2명 다 하지 않겠는가. 2명 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 뭐 이런 기사들 다 잇따르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당연히 불가피하죠. 네. 일단 뭐 이런 징계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가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사퇴를 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사퇴 안 하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뒤가 없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두 사람 다 정치 그렇죠.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둘 다 본격적인 내부 총질에 들어갈 겁니다. 내부 총질. 제가 뭐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도 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사퇴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두 분 다 뭐 제가 알기로도 여사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면 또 악재가 겹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악재가 악재로 덮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악재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깔끔하게 해결하려면은 공천에 있어서 그냥 룰 자체를 깔끔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영호 의원 녹취록 가서 나왔을 때도 이게 뭐 태영호 의원이 문제네, 유출한 사람이 문제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명확한 룰을 가지고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노이즈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내년 총사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했는데 이거는 그 위원장님의 악재에 좀 겹친 격입니까?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뭐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이정현 의원 의사는 그런 겁니다. 이제 순천이 하나의 지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천하람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고 뭐 둘로 쪼개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출마하겠다라는 취지신데 이제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이정현 대표님 말씀 신뢰하고 그리고 지역구가 순천이 올바르게 분구가 돼서 같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아주 시너지가 나는 좋은 일이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비록 뭐 원내 국회의원 아닙니다만은 순천이 올바르게 두 개로 잘 분구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순천에도 좋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정현 대표님의 인터뷰를 계기로 더욱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은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이야기를 따로 나눠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는 것이 열릴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뭐 물론 그렇고 이정현 대표님도 정치인이시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가능성 몇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뭘 또 갑자기 여기서 뭘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나만 이게 분구가 만약에 이제 네. 합구 상태로 지금으로서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네. 갖고 계신 뭐 패 여지는 있으십니까? 그냥 나와서 저는 열심히 그렇게 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정현 대표님께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리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정현 대표님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서 경선하겠다 천하람이랑 그런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람 위원장 미안하네, 나 나가야겠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또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키워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1년 그래서 요새 방송 출연 서울 방송을 좀 줄이고 지역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연휴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 식수원인 동복댐, 주암댐 저수율도 올라갔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단비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제한급수이기로 벗어났고요. 또 장마철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다면 이제 가뭄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악의 가뭄으로 메마르던 흙바닥까지 훤히 드러난 주암호와 또 연일 쏟아진 단비로 저수지 수위도 성큼 올라섰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에서 보면 동복댐 저수율이 35.3%를 넘어섰고요. 주암댐의 저수율도 30%를 훌쩍 기록을 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일주일가량은 유입이 계속된 만큼 저수율이 40%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인 다음 달부터 평년 수준으로 비가 내리면 사실상 가뭄 위기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로 한편으로 전남 20개 시군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서 침수와 토목 피해도 컸는데 정밀 조사에 착수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복구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여수시와 해남군을 대상으로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 이 시범 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경계 분쟁이 자주 일고 있는데 이 간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사실 현재로선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면적을 분할한 후 7단계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될 시에는 분할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범 사업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와 청량에 따른 비용이 절감돼 결국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시범 사업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등을 정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올해 개최 예정이죠. 전국체전, 국제 수목 비엔날레,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와 또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 여부, 예약 수용 실태, 또 객실 청결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은 전남도와 목포시 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전국대전 개폐식과 많은 경기가 몰리게 될 목포 관내 숙박업소부터 우선 점검에 들어갑니다. 숙박업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와 22개 시군에 숙박 불편 민원신고센터도 가동하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계도를 병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각 개개인이 전남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가지 요금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친절 서비스를 몸소 실천해 주십사하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최근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빚어진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에게 군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 캠페인에 나섰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군공항 이전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군공항에 대한 일부 왜곡 과장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사실 군공항이 민간공항과 통합 이전에도 민군항기 활주로는 1.3km 이격에 설치되므로 민항기와 군용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 예정지는 주변에 취락지가 없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선정하고 비행 경로와 활주로 방향 또 전투기 훈련 횟수나 여러 요소를 고려한 소음 저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광주 군공항 면적 8.2제곱킬로미터보다 약 2배가량 확장된 15.3제곱킬로미터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군공항 건설 후 소음 억제와 관리, 피해 보상을 위해 비행 훈련 시간 조정 등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 캠페인은 오는 12일까지 권역별로 계속됩니다. 네, 또 전남 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등 정신건강 지수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치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전남 지역 성인 19,000명을 방문해 조사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전남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1.5%로 전국 평균보다 2.4% 낮아 전국서 두 번째로 낮게 나왔습니다. 또 우울감 경험률과 우울 증상 유병률도 전국서 세 번째로 낮아 정신건강 지수 대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2% 높은 9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당뇨병 치료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3.3% 높은 95.1%로 전국서 두 번째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체중 조절 시도율이 62.9%, 또 금연 시도율 37.2%, 심폐소생률 인지율이 91.9%의 경우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도내 신중년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4060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모집에 들어간 4060 지원 자격은 전남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 만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앞으로 서면 심사와 또 예비교육 참여를 거쳐 6월 중에 15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위해 교육비와 교재비, 또 이런 구직활동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고요. 재취업 성공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게 됩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4060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그동안 300여 명의 신중년에게 재취업을 지원했는데 15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일자리 경제과나 전남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잘 쉬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